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자, 허 대사님, 우리가 이제 공산 독재 국가들의 극과 속을 좀 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 도쿄 올림픽에서 독재 국가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중공 뭐 정말 말씀드리기도 힘든데, 이제 물론 거기 이제 네티즌들이겠죠. 중국 애들 그냥 국뽕에다가 예컨대 뭐 일본 애들 비난하는 거, 그 우리 뭐 옛날에 조국이 죽창가 이상이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걔들도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본한테는 절대 지지 마라. 뭐 그런 식인데, 지금 메달 개수로는 이제 일본이 중국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중국이 1위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또 미국이 마지막 날 미국이 금메달을 3개를 따가 마지막 순간에 등수가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좀 희한한 개수. 지금까지 아마 중국이 2008년 북경 대회 때부터 계속 아마 메달 개수로는 1위자를 고수해 왔는데, 사실은 이게 메달이 숫자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이제 강국이니까, 스포츠 강국이니까 당연한 건데, 냉전 시대 때 소련이 메달 제일 많이 땄었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이제 전체주의식으로 이제 메달 공장을 만드니까 당연히 중국 선수들이 많이 메달을 받는 거는 뭐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36년 베를린 올림픽 히틀러 치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베를린 올림픽 하면 우리 이제 그 송기정 선수 마라톤 우승, 그 다음에 미국의 제시 오웬스입니까? 그 흑인이 육상 사관왕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만 기억하시는데, 사실은 그때 종합 우승은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주의 국가가 자국에서 하게 되면 이제 총력을 기울여서 이제 게르만족의 인종적 우수성을 홍보하는 그렇죠. 히틀러의 부분이 이제 당시에 남았는데, 이때 보면 이제 베를린 올림픽을 히틀러가 뭐 그 여자 영화 감독 무슨 펜탈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걸 베를린 올림픽을 영화로 제작했지 않습니까? 기록 영화로. 그게 아마 그 이데올로기 부분을 삭제하는 굉장히 아마 세련된 굉장히 판타지성이 강한. 아마 다큐로 저런 대형 국제 행사를 만드는 거는 이게 이제 그때 처음이었죠. 36년 맞습니다. 1936년 처음이었죠. 처음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필름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보니까 송기정이라든지 제시 오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이후에 뭐 50년대 뭐 올림픽 했을 때 사진이나 이런 거 거의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치 독일에 워낙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36년 베를린 올림픽 이전, 그 이전은 32년 로스앤젤레스인데 거의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남아있는 게 없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육상하면 이제 미국하고 자메이카인데 그 당시에는 미국, 독일, 영국 이런 세 나라가 각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그 다큐멘터리 보시 기억나시죠? 아마 그 당시에 여자 400개주는 독일이 세계 챔피언이었는데 마지막 선수가 바톤을 놓칩니다. 그때 히틀러가 단상에서 일어나거든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금메달을 놓치는 게 있는데, 이런 아마 히틀러 때 욕 많이 얻어먹었죠. 이게 그 어떤 나치의 선전 도구로 쓰였다는 건데. 레닌 리펜슈탈. 리펜슈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전은 굳이 뭐 이렇게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그 나치에 협조했다 이래가 극히 뭐 비난을 받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근데 이번에 그 중국 애들 보니까 뭐 심판 판정할 때마다 난리더만요 보니까. 근데 과거에 북한이 보면은 심판 판정 불복해가지고 경기장을 뛰쳐나가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얘들이 행실이 나쁜 건 제가 선수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몬트리올에 있을 때 거기 이제 쇼트랙 대회가 매년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쇼트랙 이제 강팀이니까 한국에서 왔는데, 걔들한테 물어봤어요. 시합할 때 어느 팀이 제일 더티하냐면 이구동성으로 중국이라는 겁니다. 제일 반칙 많이 한다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기억나신 건 모르겠습니다만 소치 올림픽 그 이전이었죠. 아마 그 캐나다에서 할 때. 그게 칼가리가 아니고 저기 북쪽 밴쿠버에서 할 때인데, 동계올림픽 할 때인데, 그때 은메달을 받았더래가지고 거기서 꽃다발을 집어 던집니다. 중국 선수가. 그런 장면이 비일비재한, 또 그런 애는 중국에 돌아오면 또 영웅으로 대접받아요. 이런 어떤 민도를 가진 나라인데, 이번에 보니까 처음에 이제 일본이 아마 그렇게 배짱을 부렸던 모양입니다. 그 대만, 타이완이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국 그 CCTV에서 아마 그 부분을 삭제해가지고 내보낸 바람에 하필이면은 중국 선수단 입장하는 장면이 누락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재밌었던 게 아마 배드민턴 대회. 그게 아마 대만이 중공을 누르고 금메달을 따버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시상대 올라가는 그 장면을 또 중국 방송에서는 삭제해버렸고, 그랬더니 차이원이가 그 전투기까지 보내가지고 호의를 했더만, 보니까 선수단 귀환할 때. 이제 그런 거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만이 5위를 했습니다. 종합성적.
예. 역대 최고거든요. 대만 이렇게 잘할 리가 없는데 예. 지금까지 별 존재도 없었던 건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 나를 배랐던 건지 이렇게 메달을 많이 딴 적은 없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보면은 뭐 일본이 3위 정도 한 거는 뭐 당연하죠. 근데 개최국이니까. 근데 야구 같은 걸 미국을 누르고 금메달 땄다는 거. 그다음에 농구도 뭐 미국하고부터 결승을 했던 거 아니 보니까 은메달하고는 굉장히 아마 전 종목에 걸쳐서 아마 상당히 잘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한국은 지금 이건 16위던가요? 16위 했습니다. 아마 역대 최악인 것 같은데 아마. 예. 우리가 88 올림픽 때 개최후니까 4등 정도 했었고. 그 전에 아마 제일 못한 게 네. 이제 거기 이제 한국이 다수 복수의 메달을 딴 게 LA 올림픽부터 아닙니까? 그때 84년 그때 예. 5위 했습니다. 그것도 잘했습니다. 그때 5위 했었고. 그러니까 그 예. 이후에 네. 이렇게 못한 게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굳이 뭐지 그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체력이나 국력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스포츠를 국가 권력에 이용하거나 그렇게 동원 체제에 활용했다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성적이 너무 안 좋았는데 뭐 야구 같은 것도 수학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짜증이 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전을 하고 이게 지더라도 이게 게임 자체가 다이나믹했다면 우리가 박수를 치겠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었고요. 근데 아무튼 이번 그 보면서 이게 한국 언론도 참 문제가 있는 게 계속 재봤으면 한국은 어떻게 하면 일본이 좀 망하는 꼴을 보려고 그걸 갖다 꼭 집어서 예, 이게 정권이 그러더라도요. 언론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느 정도 문제인데 심지어 이번에 그 올림픽 끝나고 나서 중국도 보면은 동계올림픽 잘했다고 치하를 했거든요. 왜냐면 또 자기 동계올림픽도 6개월 뒤에 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사태랑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했죠. 예, 41조를 손해봤다는데. 예. 근데 이거 돈 뭐 그렇게 손해가 나는 거는 이미 개최 전부터 알고 있었죠. 왜냐면은 2020년 작년에 해야 될 게 1년을 미뤘기 때문에 그게 제가 듣기로는 1년 미루게 되면 약 20조 정도의 돈이 그냥 날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본 거는 뭐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은 이 올림픽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장사속으로 해가지고 그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최초로 이윤을 남게 흑자 올림픽을 했던 거는 84년 LA였습니다. 특히 그 미국적인 산업적 자본주의였던 그 산물이었는데 그 전에 했던 76년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적자를 봐가지고 그 적자 해소하는데 30년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캐나다가 완전히 망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 당시엔 84년 그 미국이 LA에서 올림픽 하기 전에는 사실은 그 올림픽 정신을 훼손한다 해가지고 산업주의가 들어오고 광고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근데 76년 몬트리올 할 때는 사상 최대 규모 선수단이 동원됐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그 자기들 재정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 30년 동안 적자를 했었는데 이번에 일본은 뭐 이 돈에 빚지는 장사라는 건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방송에 뭐 조중동도 마찬가지고 온갖 하여튼 매체들 보면은 그 여자 배구 우리 메달을 못 땄습니다만 일본을 갖다 눌렀기 때문에 일본이 8강 진출에 실패했거든요. 근데 4등 했는데 예. 막 그냥 열심히 잘 싸웠다. 예, 뭐 방보다는 조금 더 했다. 예. 이 정도로 하면 되는데 이걸 뭐 금메달 이상으로 추켜 세우면서 또 특정 선수를 영웅화하는 이런 부분에 일본이 이겼다고 그러는 거죠. 엮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근데 웃기는 거는 브라질하고 준결승하면서 3대0으로 내리졌거든요. 거의 뭐 경기할 의사를 보이지 않던데. 3, 4위전도 세르비아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약한 팀이다. 그것도 한 세트도 못 한 이기거든요. 세트도 근데 일본이 이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본하는데 우리가 배구는 사실 잽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일본 여자 배우가 얼마나 세냐면은 64년에 이제 여자 배우가 동양의 마녀래 금메달 땄었거든요. 예. 1972년에 또 은메달 땁니다. 68년 멕시코도 은메달 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 여자 배구는 금메달 2번, 은메달 2번, 동메달 2번. 옛날에 여자 배구 선수들 키가 2m에 육박하지 않는 시절에는 일본이 흔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배구에 농구 선수만한 애들이 나타나기 그렇죠. 시작하면서 일본이 이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타 김연경 같은 경우 보면 그 우리나라 체형이 아니거든요, 도저히. 근데 이 보면은 그 우리가 얼마나 일본 여자 배구한테 당했냐면은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일본이 아주 키 큰 애들 많이 뽑게 되면서 2000년을 갔다가 일본 배우가 거의 세계를 주름 잡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2012년 3월까지 그때 우리가 3대1로 처음으로 이겼는데 그 전까지 22번 연속 졌습니다. 일본한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콤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동경에서 벌이는 올림픽에서 이겼다. 그건 뭐 잘했죠. 그 시합도 잘 봤습니다만 이걸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 근데 중국은
일본보다 월등히 메달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 어떤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말이죠. 그리고 중국이 그 2등 했다고. 예. 아, 울고 막 그냥 뭐 나가 죽어라. 국민 앞에 반성해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2등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대만한테 졌다든지 일본한테 졌다든지 탁구를 일본한테 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는데. 근데 이제 하나 저는 안타까웠던 게 홍콩 선수가 25년 만에 펜싱 남자 플레레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홍콩이 옛날에 영국 식민지일 때 그렇죠. 올림픽위원회를 만들어가 벨도로 가입을 해버리니까 지금 중국에 저렇게 돼도 벨도 이제 홍콩 선수단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홍콩의 그 이제 타임스퀘어에 그 이제 엄청난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가 홍콩 선수가 시상하는 장면을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 국가가 울리니까 이제 홍콩 시민들이 위아 홍콩 계속 이렇게 연창을 해요. 중국 국가가 안 들리게. 그러니까 이제 홍콩의 그 공안 당국이 그걸 떠들었던 사람을 다 잡아간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 지금 이게 올림픽 참 대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서러운데 홍콩도 아마 그래 유사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건 88년 올림픽 때 이 대만 여자 태권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땄는데 자기 그 청천 100일기가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올림픽 키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달 시상식에서 울더만요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그 중국이라는 이 문제들 때문에 이 화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저 벨루루시라는 옛날에 백러시아 거기에 루카센코라는 희대의 독재자 지금 뭐 한 80살인가 됐는데 계속 독재를 지금 몇 년을 하네. 거의 아마 체제 변환되고 나서 거의 27, 8년 동안 계속 그 독재를 하고 있는 친구인데 거기에 이제 육상 선수가 남편이 먼저 지금 망명을 가버렸고 그렇습니다. 그건 못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론가. 그런데 이제 얘가 이 공항에서 못 가겠다고. 이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벨루루시의 이제 이 선수단이 임원들이 이제 강제로 태우려니까 얘가 이제 이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하고 일본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렇죠. 경찰이 와서 이제 확인을 하고 격리시켜서 너네만 가고 놓고 가라. 이래가 이제 이 여자 선수가 그 폴란드가 망명을 받아줘가 폴란드로 망명을 했고 남편하고 지금 폴란드에서 재회 다시 만났다고. 근데 이 루카셴코 이게 지금 그 동유럽에서는 지금 제일 아마 악질인데 이게 보니까 이 그 벨라루스 내에서 데모를 못 하니까 그 벨라루스 사람들 인근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에 가서 데모를 하더만요 보니까. 워낙 강하게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오늘 아침에 묘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이 권력을 법을 바꾼 다음에 물러나겠다. 이제 이원 집정부제로 바꾸고 이원 집정부제로 우리 것 카피 모양이네. 그리고 한 15명의 자기 후계자를 다음에 이제 대선에 내보내겠다. 그래서 아마 법 바꾸고 내년쯤에 아마 이제 좀 있으면 그래서 관뚜껑 닫을 나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테러를 찾는 것 같아요. 이제 다만 법을 바꿔서 자기에 대한 보복이 없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똘마니 하나 꼽아놓고 나오겠다. 한국에 누구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일단 그 자리를 빼겠다, 권좌에서 물러나겠다고 언급은 한 거네. 언급은 했어요. 근데 뭐 그 워낙 아마 이것 때문에 아마 전 세계도 논란이 많은데다가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잘한 거죠 이거는. 잘했죠. 만약에 한국에서 중국 선수가 귀화를 하겠다는 거라면 한국이 받아줬을까요? 태워서 보냈을 거예요. 옛날에 한국이 보면 중국에서 배를 납치해가 온 사람은 둘이를 돌려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거기 가서 사형당했다면서요. 그걸 갖다 정용이가 마치 잘했냐, 그럼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한 것을 인식을 했는데 중국으로 싸가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아마 재밌던 사건이었는데 그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에 지금 데모가 나고 난리인데 사람이 죽고 뭐 수천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수영 선수가 국가대표인데 자기가 무슨 메달 딸 그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이 독재 국가를 듣기가 싫다라고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 보면은 벨라루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얀마도 그렇고 우리보다 월등히 민도가 높은 나라네.
지금 현재 2021년 이 순간을 보면은 우리가 무슨 반도체가 어떻고 세계 뭐 10대 무역국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자랑할 거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얘들 정말 용감하거든요. 사람들 보면은. 루카챈코 같은 경우에 지금 데모했는데 한 번에 데모에 35,000명을 갖다가 지금 깜빵에 집어넣고 이런 식의 지금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올림픽을 제가 보고 좀 느낀 거는 한국 언론들 정말 문제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만, 근데, 물론 제가 중국 싫어하는데, 사실은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서 보자면은, 한국, 중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사실은 축구를 비슷비슷하게 잘해야 좋거든요, 그게. 그래야지 아시아 축구가 발전되는 거지. 우리가 맨날 일본한테 이겨야 된다? 중국은 맨날 일본을 이겨야 된다? 이런 어떤 민족 감정을 갖다가 어떤 스포츠 경기에 투사를 시켜야 되면은 그건 좋은 경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비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조국이 축창가드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언론상에 상당히 아마 스며들어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자, 지금 올림픽 이야기를 저희 지금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중국과 북한이 요즘 말이 험해지고 한참 설치고 있는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 항모가 지금 그 중국 남진아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한국에도 온다 그러죠. 8월 말에 왔다가 또 일본으로 가서 일본하고 이제 그 훈련하고 그게 아마 최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훈련이 있는 거 제가 언론에서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근데 이 남진아해로 들어오니까 이게 항모 전단이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근데 처음에 오니까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남중국에 발을 디디면은 뭐 난리를 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포를 쏘기는 쏜 것 같습니다. 미사일 쏘고 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지점에서 쐈는가 보니까 제일 처음 산 거는 57km 지점에서 샀고요. 항모전단이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산 거는 100km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질 않는 거죠. 소리도 들리지 않고. 다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모전단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지난번에 중국 그 해군 함대가 훈련할 때는 그 사이에 아예 미국 구축함이 들어갔거든요. 그냥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시위를 해야 되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항모전단에 영국 해군이 온 사방을 360도로 망경으로 뚫고 봐도 배 한 척, 비행기 한 척 안 보이더라는 거죠. 다 이렇게 줄레랑 쳤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서구의 그 해군 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미 해군이 또 이번에 그 LSE라는 2021 이런 것 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했고 LSE가 뭔지 찾아봤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라지 스케일 엑서사이즈라고 그냥 대규모 훈련입니다. 별거 아닌데 영어 약자를 쓰면 그럴듯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 미국 함대가 한 곳에 집결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기동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 2함대, 3함대, 6함대, 7함대, 4개 함대하고 사이버 함대, 10함대가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총동원됐고요. 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건 딱 2개 함대밖에 없습니다. 4함대가 아마 남미, 그 다음에 5함대가 중동인데 그건 현재 작전 중이기 때문에 이 아마 기동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모든 게 지금 아마 중국을 겨냥한 한 일종의 시위 같은데 최근에는 프랑스 구축함뿐만 아니고 독일에서도 바이에른함이라고 아마 프리기함을 하나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국제군이 아마 지금 남중국해를 휘젓고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의 그 정보 감시선이라고 있는데 이건 군함이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빅토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지는데 이게 남중국의 그 중국 군대가 사격 훈련하는 게 있거든요. 해상에서. 그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바로 이제 창공기로 총알이 날아다닌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렇게 파고들었는데도 중국 해군이 전혀 액션을 취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미국에서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중국이 뚫리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항행의 자유작전 같은 경우에는 더 아마 강도 높은 훈련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지금 생각되는데 이건 아마 미국하고 영국이 초강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중공이 그간에 이제 대만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미국 공군기가 대만에 착륙하게 되면 이제 난리 난다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제가 알기로는 3번 정도 미 공군기에 착륙했는데 아무 짓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은 판정성이 난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이제 말만 무슨 뭐 개뻥이라는 거죠. 예, 뭐 만리장성이 뭐 머리 피가 나고 이딴 식의 표현을 했는데 막상 이게 일전 불사하고 이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되면 그때는 꼬리를 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중국이 포만 잡았는데 2차 대전 이후로 전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얘들이.
그래서 아마 실전감이 없다는 거 이게 아마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시리아 같은데 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별로 그렇게 전적을 싸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 좀 의문이 드는 거는 그럼 과연 북한이 지금 도발할 거다. 수가 틀리면 언제든지 도발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언제가 될지는 참 시기를 잡기가 되게 힘든데 요즘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북한이 이제 위기가 남침했었기 때문에 또 그간에 울진 삼척지구 김신조 사건 이런 게 해서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굉장히 도발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그런 도발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가능성은 뭐 충분히 저희들이 예상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무력 시위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청안함 폭침 이후로는 지금까지 별로 그런 게 없었고요. 뭐 소소한 어떤 뭐 분쟁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럼 이게 지금 언제 도발을 할 거냐 하는 데만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지금 남북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뭔가 다음 대선 때까지 뭔가 해보려고 공작을 갖다가 대규모 공작을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이 제동을 걸었을 때 충분히 상징해 볼 수 있겠죠. SLBM 같은 거. 예. 그래서 그게 하나의 가능성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럴 경우에 이제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가 이것도 저희들이 아마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 이제 북한은 그간의 도발의 문제를 갖다 쭉 보면은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유엔 측의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약 4만 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이게 100건이 채 안 됩니다. 우리가 집계한 거는 유엔 측.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하고 이제 유엔 측이 우리가 정전협정을 위반한 거는 사실은 10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북한이 4만 건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엔 우리가 주장하는 지난 70년 동안 북한이 정전협정 위반했다 하는 거는 9만 건이라고 하는데 실제 소소한 것까지 다 합치면 무려 43만 건이라고 그렇게 집계되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늘 우리는 당하고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이 순간을 보면서 제가 좀 이상하게 느낀 거는 왜 한국 군대는 먼저 도발을 하지 않냐라는 이런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그 한국 군대 부분에 네. 보수 정권이든 뭐 좌파 정권이든 먼저 도발은 못 하잖아요. 못해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정하게 군에 이 재량 지휘권을 갖다가 내려줘서 현장의 일선 부대장에 네, 네. 북한이 도발했을 때 그 네. 도발에 대해서 몇 배의 보복을 해주고 이 똑같은 등가의 법칙이라는데 저는 도발한 자에게 등가로 한다라는 거는 그는 웃기는 거라. 도발하고 나면 싹 숨을 건데 숨은 데다 대고 그 땅 밑으로 싹 내려갔는데 그 위에다 대고 쌓아본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도발을 하고 나면 가만히 있다가 네. 북한군이 저것들 이제 대응도 못하나 할 때 다다다다다다닥 해서 갈겠어. 우리가 한 명 죽었으면 저기는 한 5명은 죽여놔야 그래야 버릇을 들이는 거죠. 고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좀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네. 북한군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재래식 전력. 최근에 재래식 전력을 북한군이 뭐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있고 뭐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도발을 하면 싸움이 통제 불능이 될 수 있으니까 서해 5도로 해서 저는 서해 5도에 뭐 작은 중간쯤 있는 이제 여기에서 쭉 가면 제일 가까운 인천 앞바다에 우도가 있고 우도에서 그 다음에 연평도가 있어요. 우리가 연평도 포격 때 연평도가 엄청 멀은 것 같았는데 연평도도 가까워요. 그 다음에 연평도에서 한참을 이제 섬도 없이 가야 이제 소청도가 나오고 소청도 다음에 이제 대청도가 나오고 대청도 다음에 이제 백령도예요.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백령도를 때릴 거다. 그럼 백령도에 한국군이 12,000명이 있대요. 꽤 많네요. 그러면 거의 뭐 사단 근데 그런 규모인데. 데를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백령도를 북한군이 도발해서 처음에는 엄청난 폭격을 해대고 백령도에다 대고 그러면 백령도에다 대고 폭격을 해대는 동안에 한국이 과연 이 백령도는 얻어맞고 있으니까 화력이 북한군보다 약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훨씬 월등하게 약하죠. 그러면 여기 육지에서 북한군을 향해서 그러면 폭격을 할 수 있겠느냐? 못 하겠죠. 섬은 섬으로만 대응한다고 하고 안 할 겁니다. 뭐 그런 핑계 되겠죠. 네, 그러면 북한군이 그 뭡니까 그 공기 부양정을 띄어가 한 15분 하면 도달을 한대요. 고속 공기 부양정으로.
그러고는 뭐 북한군이 그 남아 있는 서해오도 한국군을 대량으로 포로로 잡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군이 청와대가 끝까지 항전하라, 저는 결사 항전하라 하고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전부 손들고 사령관부터 그냥 항복한다고 나와서. 지금 분위기에서는 얘들 싸울 것 같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그거 그냥 항전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잡혀라. 그렇게 해서 북한군의 목표는 30분 안에 끝낸다는 거예요. 30분 안에. 그래. 그러면 한국의 서해안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 네. 백령도까지 가서 포격하러 가려면, 비행기가 네. 폭격을 하러 가려면 30분 이상 걸린대요. 그러니까 한국 비행기가 오기 전에 북한군이 한국군을 다 인질로 잡아놓으면 이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상황 끝.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이 뭐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뭐부터 흔들리고 나면 종북 세력들이 거리로 다 뛰어나와서 평화 협상하라, 화해하라 뭐 이러고 북한은 딱 잡아놓고 기다리다가 협상하는 척하면서 저거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원, 사과 이런 걸 다 받아내고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 우리 군인이 숱하게 죽어도 또 뭐 화해 뭐 했다 평화를 또 요딴 식으로 아마 만들 이야기거리를.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거는 군 수뇌부는 100% 청와대에 물을 거고 자기들이 그거하고 관계없이 현장 대응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일선에 있는 그 현장 중대장이나 대대장조차도요. 지금 만약에 연평 해전이 벌어진다면 그 배의 사령관, 뭐 고석정 사령관이나 고석정 정장이나 이런 사람이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게 그 10,000명이라 하셨나요? 12,000명. 야, 그러면 거의 사단 규모인데 저걸 섬을 갖다가 한 개 사단이 지키고 있다라면 사실은 저게 상륙하려면 3개 사단 이상이 동원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순수의 군사적인 측면에서 또는 김관진 정도의 강성을 가진 사람이 국방부 장관 치하의 장병들이라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쟤들이 신뢰를 못하는 거는 얘들이 뭐 10,000명이 되든 20,000명이 되든 치면 다 망할 것 같은데, 다 손들어 항복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연 거기서 싸울 거냐 아니면 북이 공격을 해오고 포격을 한 다음에 상륙을 하기 시작하면 손을 들 거냐, 이 부분에서 저는 싸우지 못할 거다라고. 네, 장담하는데 이 정권이 만약에 다음에 또 집권하면요, 만약에 김정일이가 탱크 몰고 내려왔을 때 또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아직 대전까지밖에 안 왔다. 요랄로 옴들이에요. 평화회담을 제안했다. 수만 명이 학살당하고 아마 대전까지 유일인데가지고. 월남에 보면 그 월남 최후에 보면 끝없이 대통령 하던 놈은 다 던지고 도망을 가고 그렇죠. 대통령이 계속 바뀌면서 막판에 있는 놈은 협상으로 해결될 거라고 보고 끝없이 대통령 궁 정문을 탱크가 부수고 들어오는데도 협상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2차 대전 그 기간 중에 프랑스라든가 그런 베트남 같은 망조 같은 예를 보면은 소장님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한 나라가 또는 한 그 군부가 망할 때 보면 이게 장단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거는 이 정도로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거는 그간 지난 3년 4년 동안 얼마나 이 정부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놨는가 하는 걸 갖다가 명백하게 이제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이거 아마 군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10,000명 정도가 북한군을 못 막아낸다. 근데 결국 사기거든요. 전의를 불태워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훈련도 하지 않고 이런 군대는 아마 북한이 어떤 형태 소규모든 대규모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정신 상태 가지고는 막아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리에 있을 때 그게 영국 대사무소 파티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뭐냐니까 영국의 그 사관학교 인간되기 전에 육군 해군생도가 이렇게 뭐 유럽 순방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그 초청을 해서 제가 갔었는데 갑자기 한국 외교관이 왔다라니까 수십 명이 저한테 막 달라들어요. 왜냐면 그때 천안함 사건 이후 직후였거든요. 그러더니 저보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너거는 왜 바로 보복 안 하냐는 거죠. 그냥 개성 신이 주면 바로 폭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대 맞으면 자들 10배로 응징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독일 군대가 그 정도로 호전적이거든요. 한 번 얻어맞으면 10배 이상 보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영국 항모 전단이 왔는데도 옆에 근처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한 50개국 정도를 살거나 여행하면서 쭉 살아보니까, 야, 제 생각에 특히 미국, 영국, 특히 영국 애들, 이 앵글로색슨족들 전 세계에서 제일 산업 민족 같아요. 테러 하는 무슨 아랍 애들, 그것도 개뿔이거든. 전쟁 지독하게 못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들은 철저히 복수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나시죠? 림로드 작전이라고 그때 그 이란 혁명 이후에 1980년에 런던에서 대선했을 때
그때 지금 같은 전자장비 이런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전쟁 영화 전쟁 테러 영화를 예, 봤어요. 예, 링로드. 그때 무슨 그 지금까지 발달한 건데 전쟁 뭐 투식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들어서 다 조졌습니다. 6명 테러리스트. 5명 사살하고 1명만 생포하거든요. 영국 애들이거든요. 미국 애들은 놀란 거예요. 자기들 그래 못한다는 겁니다. 인질 뭐 중글 수도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영국 애들 그런 거 안 따지거든요. SAS들. 예, 굉장히 사나운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야 돼야 세계를 지배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맨날 평화만 이야기하다가 근데 평화는 결국에는 국방력, 무력으로 지키는 거지. 그냥 이제 중국하고 북한에 살살거리면서 아양 떨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한미 군사 훈련도 보니까 그 지금 여당 대표는 뭐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송이 그거 어떻게 보세요? 쟤는 그거 진심이 아니고 여당 내에 다 다수가 일사불란하게 친북 종북이 짜고하는 아니다. 거죠. 그 국합 배드카. 일부는 약간 뭐 좀 유도리 있게 이야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 그런 식으로 이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청와대하고 다 조율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이가 어제인가 오늘인가 한 그 이야기도 보면은 결국 다 밑에서는 다 짜고 겉으로는 조금 거친 표현을 쓴 거지. 안으로는 다 지금 내막이 돼 있지 않냐 싶은데 이거 지금 얘 때문에 군사훈련이 중단될 것 같으면 차라리 얘를 국방차관으로 모셔오죠. 윤여정이를. 김여정이를 갖다 죄송합니다. 배우 윤여정이가 입에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지금 국정원장 얘가 무슨 뭐 북한이 도발할지 모르니까 할머니는 축소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럼 얘는 이제 북한에 대남 공장 뭐 그러니까 겸직을 하든지.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정도 돼가지고 얘들을 빨개라 안 부르면은 그러면 빨개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빨개라 규정할 수 있느냐. 그럼 문제니까 북한에 갔다가 같은 수륙의 양용차에 김정은하고 손잡고 타고 내려올 때 그때야 빨개라고 인정할 거냐. 나중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대사님 모시고 이 북한의 중국의 여러 가지 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 그리고 한국의 비열한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